뾰족하게 올라온 데 있잖아요. 이 뾰족하게 올라온 데가 파월이에요. 파월이 얘기함으로써 다 올렸는데 FOMC 끝나고 파월 끝내고 나서 다시 다 내려가서 좀 페이크였다라고 생각을 할 뻔했는데 애플이 발표되고 나서 급등을 해버리면서 시간 내에서 그 다음 날도 결국은 급등해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계속 내리면서 끝났어요. 특히 러셀은 내리면서 끝났어요. 러셀이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금리 쪽에서 물음표가 던져진다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일요일날 이제 버크셔 주총 얘기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축제에서. 그래서 이제 뭐 현금 비중 제일 많다, 그리고 애플 줄였다. 그래서 애플 줄였다는 얘기 딱 들으면서 못 올라간 이유가 쟤네였구나. 왜냐면 물량이 조금인 곳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는 완전하게 파지티브하게 시장을 보고 있지는 않구나. 자, 이제 테이블앱의 케빈강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의 시장 정리해 볼게요. 바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와주셨네요. 네, 이른 아침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자, 어떤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일단 지난주 시장을 움직인 이슈 체크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초반과 후반이 좀 명확하게 갈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FOMC를 것 딱 같은데. 선을 놓고 그러니까요. 내려갔다 올라왔죠. 네. FOMC를 놓고 그리고 그 후에 고용 지표가 이렇게 한 방을 또 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일단은 이 CI가 제일 나오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줬었거든요. 고용이 완전히 이제 고용 비용 지수잖아요, ECI라는 게. 그래서 비용이 높아져서 결국 인건비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것 같아, 이런 분위기로 확 돌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파월이 이제 등장을 했고, 등장을 했을 때도 실제로 되게 비둘기파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옴으로써 결국은 인플레이션 뭐 괜찮고 뭐 금리 인상 없을 거고 스태그플레이션 일축해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완전 뭐 매파적 아니게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랐는데 실제로 파월이 얘기하고 나서 다시 내렸잖아요. 그게 가장 저는 인상적이었던 이번 주 중에. 올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린 다음에 애플이 발표가 되고 나서 시간외에서 올리고 금요일날 고용지표 나오면서 다시 올려서 금리 분위기를 확 바꿔놓는 상태가 돌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용지표라는 거 안에 임금 상승률이 있었는데 시간당 임금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임금 자체가 또 ECI랑은 반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임금이 낮아지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개만으로도 벌써 쟤네들 뭐지? 발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지표임에, 임금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올라간다고 나오고 한쪽에서는 내려간다고 나왔으니까 일단은 헷갈리는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이 진짜 이게 올라가고 있는 거 맞아? 뭐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 게 맞아?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컨펌했다고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양쪽에서 지표들이 다르게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정부가 너무 이렇게 좀 매니플레이션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조작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쭉 드린 거를 차트로 잠깐 쭉 한번 훑어서 보면, 지금 보시면 빨간색이 원데이 빅스예요. 하루짜리. 근데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갔죠. 그에 딱 반대로 밑으로 내려와 보면 실제로 주가가 전반적으로 4개 지수 전부 다 내려왔다가 제일 많이 빠졌던 게 오히려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지고 있었죠. 그랬다가 다시 다 올라가서 나스닥이 3등으로 끝나고 러셀이 1등으로 끝났어요, 주간으로. 그 시점이 언제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온 데 있잖아요. 이 뾰족하게 올라온 데가 파월이에요. FOMC예요. 그래서 FOMC 파월이 얘기함으로써 다 올렸는데 FOMC 끝나고 파월 끝내고 나서 다시 다 내려가서 끝내버려서 이거 계속 내려가는 거고 이거 그냥 좀 페이크였다라고 생각을 할 뻔했는데 애플이 발표되고 나서 실제로 자사주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 버리면서 실제로 급등을 해버리면서 시간 내에서 맞춰지고, 그 다음 날도 결국은 고용 지표가 너무 그러니까 잘 나왔다는 표현이 나쁘게 나왔죠. 그래서 너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지 않은 쪽으로 그렇게 나와서 급등해서 출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쭉 내려서 보시면은 급등해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계속 내리면서 끝났어요. 오히려 나스닥만 옆으로 갔고요. 특히 러셀은 내리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러셀이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금리 쪽에서 물음표가 던져진다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기술주가 이제 애플이 올려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상태가 됐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이제 버크셔 주총 얘기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축제에서. 그래서 이제 뭐 현금 비중 제일 많다, 그리고 애플 줄였다. 그래서 애플 줄였다는 얘기 딱 들으면서 못 올라간 이유가 쟤네였구나. 왜냐면 물량이 조금인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팔았겠구나, 13% 팔았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더 팔 건가? 그러면서 이제 애플을 판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세금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고 있고 현금 비중 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완전하게 파지티브하게 시장을 보고 있지는 않구나. 정확히 애플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한 거예요? 일단은 뭐 매각 얘기. 그러니까 했고, 팔았다는 얘기가 있는 거고 AI, 얼마 팔았어? 네네. 13% 팔았어. 이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애플은 진짜 좋은 회사야. 그리고 좀 달래는 발언이 핸드폰 있었어요. 진짜 좋아. 네. 그리고 이건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근데 지금 파는 이유는 애플이 나빠서 파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올라간 거에 대한 세금만큼을 내야 되는데 세율이 올라갈 것 같아. 미국에서 지금 재정 적자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율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세율이 낮을 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먹은 게 많은데 수익이 난 게 많은데 시간이 지나서 세율이 올라가면 그 올라가서 팔았을 때 내야 되는 세금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 것들을 좀 줄이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재정 적자 때문에 미국이 세금을 올리겠구나라는 걸 또 은연중에 내포를 했죠. 예,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줄이는 거에 대한 익스큐즈를 했죠. 예, 애플을 내가 판 이유가 애플이 나빠서 판 거 아니야. 정당한 어떤. 예, 정당화하고 이건 내가 세금 때문에 세금이 올라가서 세율이 올라가서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많아질 것 같아서 미리 파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여서 이제 어느 정도 달래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주간 이제 FICC 쪽 전반적으로 보시면 또 지난주에 잊혀지지 않는 또 엔화 개입이 있었죠. 강력한 엔화 개입으로 거의 뭐 역대 네, 수준입니다. 3.59%가 상승을 했고요. 네. 우리 원화도 1.58%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금리차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 오히려 3개월짜리하고 10년짜리 금리차는 변동이 되게 컸어요. 근데 2년하고 10년은 그렇게 큰 변동이 있지가 않았어요. 금리 변동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금리도 아까 차트 보셨지만 내려갔다 올라왔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내려갔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많이 1bp, 15bp니까 그래도 많이 내려가긴 내려갔는데 둘이 같이 다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리 차는 큰 변동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포커스 받았던 달러 부분에 있어서는 엔화 부분이 엔화가 강세,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엔화였죠. 그래서 그 엔화가 지금 9조엔 정도, 그래서 600억 달러 정도가 이번에 개입된 물량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추정이 되는 걸로 해서 160을 지지난주에 찍었으니까 네. 160 찍고 쭉 밀어서 152엔대까지 갔다가 지금 153, 4 이쪽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FOMC에서 그리고 이제 이 타이밍 보시면은 차트에서 타이밍 보시면은 되게 재밌어요. 1차 개입을 여기서 월요일 날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 쫙 올렸어요. 그렇죠? 개입을 해서. 근데 이 두 번째 올리는 데가 훨씬 더 크거든요. 이 두 번째 개입 시기가 언젠가면 FOMC예요. 파월이 딱 얘기하고 나서 금리 인상은 없어. 이걸 컨펌을 받고 거기서 쏴서 위로 확 올려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밑에 쪽 다른 통화들을 보시면은 생각보다 다른 통화들은 임팩트가 없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2차 개입까지는 엔화만 확실하게 혼자 개입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3차 개입인지 아닌지 물음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이제 고용지표 나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개입은 물론 다 노코멘트지만 거의 두 번은 확실한 걸로 시장이 네. 보고 있는 거고 3차는 했는지 안 했는지 왜냐하면 다른 애매한 나라 거예요? 통화들도 비슷하게 움직여줬으니까. 지금 밑에 쭉 보시면 빨간색이 엔화예요. 네. 엔화가 강세가 됐고 원화도 강세가 됐어요. 이날 원화 13원이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미국 시장 자체에서도. 그다음에 유로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호주 달러도 올라가고 CNI 위안화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위안화만 가만히 있고 나머지는 다 그런 식으로 움직여서 금요일 날은 이게 개입을 해서 한 건지 개입을 했어도 같이 했나 보다. 예를 들면 전 세계 이제 비슷하게 금액을 조금만 쓰더라도 임팩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날이 오히려 원화는 굉장히 많이 움직였고 그 전에 있었던 두 번은 원화가 생각보다 일본 엔화 움직이는 동안에 우리나라가 안 움직여서 이건 공동 개입이 아닌데 이런 느낌이었고 이제 금요일 날은 이건 거의 공동 개입에 가까운 근데 이제 지표가 확실하게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거는 FICC 전반적으로 움직인 시장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 뭐 환율 조작국 이런 뭐 관찰 대상국 이렇게 나중에 지정될 만한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것도 여러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네, 그리고 많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저는 있고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지
실제로 너무 많이 갔어서 내려놓은 거지 이제 자기가 밀어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방향을 갖다가 변동성을 줄이는 게 중앙은행의 목표인 거지 실제로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방향은 엔화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프라자 합의처럼 갑자기 160 갔던 게 150, 140, 130, 120 이렇게 가는 분위기로 흐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60이 과도했기 때문에 지금 개입이 나왔고 그게 150 정도까지는 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50까지 못 밀었어요. 못 밀었고 거기서 다시 반등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엔화나 달러 강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속도를 이제 조정하고 있다. 그리고 변동성이 너무 커지는 거는 실질적으로 경기에 너무 나쁘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엔화가 너무 빨리 강세가 돼도 문제고 너무 빨리 약세가 돼도 문제거든요. 너무 빨리 강세가 되면 옌케리 트레이드 청산이다 뭐 이런 얘기 막 나올 거고 또 그렇다고 또 너무 약세가 되면은 솔직히 엔화로 그냥 빌려서 투자했던 채권에서 벌려고 했던 것보다 환율에서 너무 많이 벌면 그것도 또 프로핏 테이킹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움직여져야 미국 국채 매수세도 계속 엔화로 유지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안 사니까 네. 중국이 안 사면 일본이라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채 발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보시면은 요 맨 끝쪽이 지금 이제 고용 지표인데 보시면은 밑으로 금리는 확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파월이 얘기했을 때보다 고용 지표 때 내려간 폭이 더 커요. 네. 그래서 금리 쪽 같은 경우나 외환 쪽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고용 지표 나오면서 확실하게 뭔가 방향을 잡았구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도 보시면 금도 보시면은 급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금요일 날 고용 지표 나온 게 FICC 시장 전체에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트리거 네, 역할이 FICC에서는 확실하게 고용이 네.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유가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많이 빠졌잖아요. 주간으로는 6% 이상이 빠졌어요. 그건 그냥 또 휴전한다고 하니까 빠졌는데 지금 아까 오전에 잠깐 오면서 지금 뉴스 다시, 듣다 보니까 네. 다시 또 뭐 쏜다고 네, 네. 피하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는 근데 없는 저는 것 같아요, 지정학적 보면. 리스크보다 오히려 미국에서 난리 나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 예, 미국 내에서 지금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이랑 시위가 좀, 시위가 네. 심해지고 있고 지금 현재 글로벌 상황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잖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미중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중국이 미국한테 견제가 될 만한 세력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이제 나누려고 하고 있는 거고 미국도 나누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성 기자님도 하셨지만 유럽 가서도 나누는 쪽에 가서만 자기 편 만들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편 가르기 계속.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오히려 네거티브한 영향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는 혼자 독주를 하게 되면 생산 시설도 자기네 나라로 옮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독주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려면 미국 내부에서 발생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부러질 만한 걸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예. 다 미국 돈도 다 유동성도 다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고 개발도 미국에서 하고 있고 달러도 강세가 되고 있고 그럼 나머지는 다 뭐냐는 거죠. 이 상황을 계속 유지되지 않게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이벤트라고 하면 기존에 밖에서 나는 전쟁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는 미국 내에서의 뭐 내란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불안정함, 그 다음에 중국도 매번 얘기할 때 중국이 무너지는 거는 중국이 분해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던 거잖아요. 그와 유사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분해가 돼 있는 나라잖아요. 연방국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벤트성 블랙스완을 찾아야 되면은 그쪽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 쪽 보시면은 실제로 변동성은 많이 빠졌어요. 1% 정도씩 빠졌는데 이번 주에 눈에 좀 띄는 거는 변동성 선물이 변동성 지수보다 높더라. 네. 네, 최근에는 비슷하거나 좀 낮았었거든요. 오히려. 그랬는데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갖는 의미는 변동성이 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구나.
예, 쉽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냐. 특히 이번 주에는 지표도 발표도 별로 없고 메이저 종목들도 없잖아요. 네. 예, 그럼에도 실적 발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나 보네. 조금 한 달로만 보면. 근데 뭐 물론 하루짜리, 일주일짜리로 보면 10%대로 내려와 버렸어요. 완전히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주일 동안은 좀 조정이 버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기간으로 보면은 그렇게 변동성이 급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나 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무브 지수 같은 경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빠졌어요. 변동성이 금리 변동성 생각보다 크잖아요. 지금 보시면 15bp가 빠졌는데 금리 옵션에서 거래되고 있는 변동성은 빠지고 있어요. 이건 이제 또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쪽으로는 보다는 금리가 올라가는 쪽의 변동성이 큰데 올라가는 쪽이 어느 정도는 제한이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옵션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이 무브 지수가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 쪽, 금리가 급등하는 쪽은 어느 정도는 좀 막히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어쨌든 금요일 날 지표가 그나마 이제 미시건 컨슈머 소비자. 센티먼트가 네.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기에 속해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통 이제 별표 찍을 때 소비자 심리 지수가 별표 3개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별표 2개짜리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기대 인플레이션 쪽을 쳐다보는 경향이 좀 더 많아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도 보시면은 이번에는 2주 동안의 변동성을 가져왔는데 왜 2주짜리를 가져왔냐면 지난주 같은 경우도 결국은 빅스 지수를 쫙 올렸다가 변동성 지수를 올렸다가 노란색. 예, 노란색이 빅스 지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S&P고 파란색이. 근데 올렸다가 결국은 확 내린 거는 그 구글이 자사주 매입한다 그랬잖아요. 애플에. 네. 아니 애플은 지난주고요. 아. 지지난주. 지지난주. 지지난주에. 네. 그래서 발표한다고 하면서 지수 올리면서 빅스 빠뜨린 거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애플이 똑같이 네. 해서 내렸다가 파월도 물론 있었지만 파월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올렸다가 내리면서 그냥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는 또 애플로 자사주로 끌어서 올려서 빅스를 다 낮춰버렸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빅테크들의 자사주 매입들이 오히려 변동성을 내리는 역할을 했다. 주식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여지고 무브 지수가 이 노란색인데 리얼타임으로 계속 나오진 않아서 얘네는 이렇게 보여요. 근데 보시면은 무브 지수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자율은 위가 캡이 계속 막히고 있었던 게 반영이 됐었던 거고 기존의 주식시장에서의 변동성은 자사주들 매입이 들어오면서 급등하면서 시장을 안정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얘기지만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 주요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뭐 배당 네. 성향 이런 걸 들으면 우리나라 기업들 뭐 네.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 뭐 나오고 있는데 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다 그 금투세 매기만 해봐라. 한국 안 온다. 다 막 아는 분들 다 그러고 있어가지고 이건 진짜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젠 시장 액세스하는 게 너무 쉬워진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예전에보다는 그래서 이제 경쟁을 같이 다른 나라 주식과 경쟁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간 옵션 쪽 잠깐 보시면은. 옵션 미결작전 보시면 특이한 게 나타났어요. 네. 그러니까 5,225와 5,230짜리 변동 그 미결작전이 가장 커요. 만기약 이상으로 금요일 날 그리고 하루에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225보다 높을까? 낮을까? 네. 두 개로 베팅을 해서 밑에서 끝나면은 57만 5천 불 벌고 위에서 끝나면 192만 5천 불 깨지는 포지션으로 잡고 있어서 이 시장 조성자의 입장에서는 이 근처로 가면은 매수를 빠르게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쪽에서 급등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급등락이 있을 수 있는 또 넘어가면 다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간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 레벨 가면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네. 거를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뭘 볼까요? 이제 미결제 약정 COT 레포트가 있는데요. 네. 이게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그 FOMC 전이에요. 4월 30일자 발표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포지션을 줄였어요. 참여자 모두가 포지션을 줄였어요. 매도한 참여자는 매도를 줄이고 매수한 참여자는 매수를 줄이고 최근에 보여주신 거랑은 것 중에서 좀, 특이한 다 같이 줄였어요. 다른 그래서 양상이에요. 6만 네. 계약이 줄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반대 포지션 그러니까 무서웠던 거죠. 네. FOMC 전에 뭔가 포지션을 줄이는 역할을 했구나. 그래서 변동성이 이렇게 해서 줄이기 시작을 하면 변동성이 무서워서 줄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좀
조금 빠졌죠. 네. 오히려 그런 상태여서 지금 아직까지는 리스크를 줄이는 쪽에 포커스를 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드와치 부분 빨리 보면은 이제 한 번 됐다 두 번으로 바뀌었죠. 두 번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얼마나 유지가 될까라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변동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연초만 생각해도 6번이었잖아요. 네. 얘는. 그리고 페드는 3번이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페드가 3번 찍은 상태에서 바뀌진 아직은 않았지만 지금 2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 그냥 채권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하는 애들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그래서 그거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고용 발표되고 나서 금리에 대한 예측도 네, 이 전망들도 완전히 좀 완전히 바뀌는 바뀐, 분위기지만 아직 마음을 놓거나 그럴 네. 수는 없고 연준 내에서도 이견이 얼마나 많은지도 좀 확인할 사항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지금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0년 3개월짜리 장당기 금리차 같은 경우 확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리고 2년하고 10년짜리는 그대로 있지만 네. 그래서 이 장당기 금리차가 완전히 좁혀지는 쪽으로 가면은 결국 침체 쪽으로 가서 단기 금리를 확 내려야 되는 상황. 그래서 지난번 FOMC 끝나고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더 여러 번 내려야 되는 침체 쪽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 정도 장당기 금리차 수준을 두면서 오히려 금리가 안 내려가도 고금리에서 적당하게 유지가 돼주면 진짜 한 번, 두 번만 그냥 해주면서 가면 주식시장은 그냥 유지시키면서 오히려 더 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채 발행 계획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렇게 됐던 이유가 장기 쪽 매수 그러니까 바이백을 하겠다고 해버렸으니까 바이백을 한다고 하니까 장기채는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장당기 금리차가 더 벌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나온 이유가 뭐야라고 설명을 하면 장기 국채 바이백 발표를 함으로써 장기채에 대한 수급을 조절해 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계속적으로 돈을 푼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QT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고용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정부가 고용을 지금도 지표에서도 고용 지표에서도 정부의 고용이 계속 변동을 하면서 실업률을 계속 바꿔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일각에서는 네, 그렇게 있기도 되고 하고. 있고 네. 또 바이백으로 또 조절하고 네. 있고 그러면 결국은 제가 여기에서는 맨 마지막에 썼던 게 다시 페드 풋이 아니라 이제 그냥 미국 풋 재무부랑 페드랑 같이 다운사이드를 막는 예전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 페드 풋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썼었잖아요. 근데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또. 근데 다시 이제 좀 페드가 오히려 페드랑 재무부랑 같이 풋옵션의 역할을 하는 다운사이드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실제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급락을 찾기가 생각보다는 어렵다. 블랙스완이 나오기 전까지는 생각보다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 분석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네, 기술적 분석 네. 보시면은 지금 되게 차트가 예뻐졌죠. 좀 모양이 미워졌었는데 실제로 목요일 날 FOMC 끝날 때 밀렸으면은 그 파월이 얘기해서 올렸던 게 내려와서 애플 자사주가 없어서 밑으로 밀렸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진짜로 이거는 블랙스완처럼 해서 더 내려가서 진짜 한 16,000? 한 5에서 10%는 더 빠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보면 근데 거기서 반등을 시켜서 목금 반등을 시켜서 완전히 다 바꿨어요. 장기 이동평균선 100일선 찍고 다시 올라가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단기 10일짜리 이동평균도 상승시켜서 올렸고 네. 그것보다도 더 위에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제일 많이 보는 MACD 같은 경우도 상승세로 돌아가게 바꿨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도 50일 이평선 위까지 다 이제는 올려놓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갖는 의미도 좀 클 것 같고요. 이번 주 일정 같은 경우는 뭐 붉은 건 없다라고 해주셨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보면은 짚어주시면요. 뭐 앞에서도 보셨지만 그 리얼티 인컴 나왔고 별로 안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디즈니, 옥시덴탈, 우버, 에어비앤비 실적 발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거는 아까 말씀드린 미시건 컨슈머 센티먼트 나오고 그 안에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소비 그래서 심리에서.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냐 낮냐가 더 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흐름 그리고 이번 주 이야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케빈 강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